안녕하세요. 저는 김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6번에 걸쳐서 그리스 비극에 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6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 3편은 실제 그리스 비극 작품을 다루는 거고요. 나머지 3개는 그 주변에 대한 얘기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리스 비극의 정의와 형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비극하면 그냥 슬픈 연극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그것과는 좀 남다르다는 점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다뤄왔습니다. 첫 번째 다뤄볼 내용은 그리스 문학사 속에서 비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인용문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그리스 고전학자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브루노 스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신의 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유럽 문학의 서사시, 서정시, 그리고 비극과 희극이라는 다양한 시의 장르가 병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받아들인다. 여기서 우리들은 유럽 사람을 말할 텐데 그건 단지 유럽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지금 문학에 어떤 종류가 있냐? 그러면은 시, 소설, 희곡 하면서 여러 가지가 함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인에게 모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르들을 창조했고 유럽 여러 민족에게로 이 장르들을 퍼지게 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이 각 장르들은 동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개화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동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리는 다 여러 문학 장르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장르들을 처음 만들어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나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사시의 경향이 끊어졌을 때 서정시가 나타났고 서정시가 그 종말에 다가갔을 때 비극과 희극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사시만 있다가 그게 어느 순간 없어지고 서정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한동안 서정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즐기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비극과 희극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들의 장르는 이것을 만든 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의 성과이고 그 표현이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라는 작가가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9세기에서 8세기 기원전이죠, 물론. 여기에는 서사시만이 창작되고 즐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 서사시가 더 이상은 창작되지 않고 서정시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대표적인 작가로 아르킬로코스와 사포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그 서정시만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는 비극 그리고 희극이라고 하는 드라마, 즉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한다면은 연극이라는 형태를 즐겼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비극은 서사시와 서정시라는 어떤 전통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생겨났다가 융성하고 어느 순간 조금씩 사그러들었던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이 시인의 모습이 바로 호메로스라는 시인인데요. 아마 호메로스 하면은 여러분들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서사시, 영웅 서사시를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주 형태는 이 호메로스가 가운데 앉아서 그 악기 리라를 뜯으면서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 리사이틀 형태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었던 거죠. 그 다음 장면도 요거는 독주 형태인데 요거는 서정시의 공연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알카이오스라고 하는 시인이고요. 여기 듣고 있는 사람은 사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정시도 역시 서사시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독주 형태, 즉 개인 리사이틀 형태였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비극과 희극이라는 형태는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관객들이 굉장히 규모가 많아졌고요.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더 설명이 되겠지만 코러스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 아까
서정시와 서사시와 서정시와 비교했을 때 그거는 개인 독주 형태였지만 이거는 합주 형태고 그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 아까 그 브루노 스넨의 설명에 의하면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역사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고 역사의 산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잘 보시면은 서사시와 서정시는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리사이틀이었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귀족적인 형태의 향연에서 즐겼던 그런 장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 관객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죠.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합주 형태였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학의 장르의 흐름도 그 정치 체제, 즉 왕정이나 귀족적 형태에서 민주정으로 발전했던 그리스의 역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잘 염두에 두시고 비극 그리고 이 시간에 다루지 않겠지만 희극, 이 두 개의 드라마 형태는 우리가 흔히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형태는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극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극 해가지고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앞에는 슬플 비자를 쓰고 그 다음 뒤에는 연극할 때 극자를 씁니다. 이거 풀면 그냥 슬픈 연극이 되는데 이 말은 한자어를 풀었을 때 그렇고 이 말의 어원을 따지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아마 트라제디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저 트라제디라는 영어 단어는 영어 본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그 트라고디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고디아란 말이 트라제디, 그냥 영어식으로 그대로 발음만 변화시켜서 나온 것이었죠. 이 트라고디아라는 말은 분석하면은 트라고스라는 말하고 아오이디아라는 말이 합해져 있는 말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트라고스는 무슨 뜻이냐면 수염소란 뜻입니다. 염소란 뜻이죠. 그 다음에 아오이디아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소의 노래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원적으로 따지면 염소의 노래가 된다는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왜 저런 그 단어가 만들어졌을까 연구를 했었는데 한 3가지 정도 학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저 노래는 염소 분장을 한 그런 가무단이 행진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였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염소 복장을 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염소를 상품으로 달고 여러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부르던 노래, 즉 염소 쟁탈전, 그 경연대회에서 부르던 노래라는 뜻에서 트라고디아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개 다 염소랑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생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본래적인 의미로 해석한 게 있는데 이게 아마 가장 유력한 해석일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 포도주업 그리고 포도와 농업 그 생산을 관장하는 디오니소스 신에게 염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부르던 그런 의례의 노래였을 거라는 겁니다. 자,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디오니소스 신은 포도 그리고 포도주, 축제, 농업 이런 생산을 관리하는 그 신이었습니다. 그런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풍요를 기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를 제물로 바친다는 거는 신에게 선물로 드리면서 염소를 선물로 드리면서 저희들이 농사를 시작할 텐데 농사에 관장해 주시고 농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풍요에 대한 기원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든지나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깨끗해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기원을 위한 정화, 이걸 그리스 말로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이 2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부르던 노래였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유력한 해석입니다. 비극, 트라고디아, 염소의 노래라는 뜻인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오니소스 신에게 염소를 바치면서 부르던 노래, 이렇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몇 가지 그 문헌적 증거가 있는데
먼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키온 사람들이 아드라스토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 가지 방법은 트라기코스 코러스. 여기서 보면 트라기코스 코러스라는 말을 썼죠. 코러스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합창입니다. 근데 그리스에서는 합창에다가 무용까지도 들어가서 합창 가무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트라기코스란 말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염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기코스 코러스 하면은 염소들과 관련된 합창 가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라기코스 코러스가 그의 순환을 기리게 하는 것이었다. 트라기코스 코러스는 대개 디오니소스를 찬양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전통적으로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것이라는 게 이미 문헌적으로 밝혀져 있죠. 스키온에서는 아드라스토스를 찬양했다. 그런데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바꾸어 합창 가무단들은 디오니소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다른 의식은 멜라님포스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른 건 다 빼놓고 이것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트라기코스 코러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디오니소스 신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하는 내용이요. 자, 어떤 형태인지 보시면은 디오니소스 신에게 이제 제물을 바치고, 여기에서 그림은 이제 제물 형태가 아니고 좀 상징적인 의미로 나와 있지만요. 제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제물을 바치면서 그 노래를 했다는 거죠. 제물을 그냥 바쳐도 되는데 왜 노래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또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뭐 교회나 그 절이나 성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원이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조용히 기도하거나 말만 하지 않고 찬송이나 또는 노래가 곁들여지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도 종교적인 제전에서 제사를 바치면서 그냥 제물만 바치고 밋밋하게 드렸던 게 아니라 뒤에 합창단이 줄을 서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트라기코스 코러스 또는 트라고디아, 우리가 비극으로 번역하지만 원래 염소의 노래라는 뜻의 트라고디아는 바로 이런 형식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비극의 탄생에 대한 두 가지 문헌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극은 애초에 즉흥곡의 지위에서 생겨났는데 비극은 뒤티람보스의,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뒤티람보스의 지휘자들로부터 생겨났으며 그 특징이 분명하게 될 때까지 발전을 촉진한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성장하였다. 그렇게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비극은, 여기에서 비극은 아까 말씀드린 트라고디아, 이걸 말합니다. 비극은 자신의 본성을 갖추자 멈추었다. 그러니까 비극, 트라고디아는 뒤티람보스라는 그 형식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데, 뒤티람보스라는 그 장르는 합창 서정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디오니소스 신을 찬양하는 그런 합창 서정시였답니다. 플라톤의 작품에 보면 그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노래의 한 종류는 신들을 향한 기원들이었는데 찬가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런 찬가에는 그리고 또 이제 만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안이라는 게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노래는 뒤티람보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티람보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즐기던 노래의 한 형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 뒤티람보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오니소스의 탄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신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겪고 뭐 이런 등등 모든 얘기들을 이 노래 속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도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디오니소스 신은 어떤 신일까요? 디오니소스 신은 흔히 바쿠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모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그 건강 음료 바쿠스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그 제우스와 세멜레의 아들이었는데, 세멜라는 인간이었고 제우스는 신이죠. 근데 둘이 사랑을 나누었는데 나중에 세멜레는 제우스한테 당신의 지금 모습이 진짜가 아니니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우스는 번개와 그 천둥의 신이죠. 그 제우스가 번개와 성광을 가지고 나타나자 세밀레는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모습을 바라본 인간은 그냥 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우스는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이 죽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타 죽어가는 여인의 자궁에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내 아들이구나 하고 그 아이를 타 죽기 전에 잡아가지고 자기 허벅지에다 이렇게 탁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꺼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랍니다. 그 디오니소스라는 이름 자체도 그 제우스의 속격, 즉 제우스의라는 뜻의 디오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봤더니 그 산이 바로 리사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로서 리사 산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인데, 이 모든 얘기 속에서 보면 그 디오니소스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런 시인이죠. 그런 점에서 2번 태어난 신이다라는 그 상징을 갖게 되고 부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 시인은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는 봄의 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지내보면 겨울은 죽음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다 죽었다가 그 얼어붙어 있는 땅에서 새싹이 돋고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계절의 부활을 아마도 디오니소스 시인은 같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헤라의 미움,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인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제우스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람기가 굉장히 심하다는 특징이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헤라는 항상 그 제우스를 감시하고 제우스와 사랑을 나눈 여성이나 여신들을 항상 미워하고 그 자식들을 미워했죠. 역시 디오니소스도 그 헤라의 미움을 받아서 한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실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답니다. 그 보면은 이집트, 시리아, 티라키아 거쳐서 인도까지 방황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잘 보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그 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오니소스 신과 알렉산더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말년에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술을 퍼마시면서 내가 디오니소스 신보다 더 위대하다, 그걸 보이겠다 그러면서 술을 그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그랬답니다. 그런 점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극의 탄생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철학자가 있는데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1872년에 썼는데, 아주 멋있게 그 그리스 비극이 어떻게 탄생됐는가 하는 걸 얘기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결합에 의해서 비극이 탄생했다 하는데,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술의 발전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이중성과 결부되어 있다. 여기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는 그 나중에 니체 철학의 어떤 근간이 되기도 하는데, 이 아폴론적인 거는 이성을 보통 의미합니다. 굉장히 질서 있고,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죠.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건 빛을 비추면서 모든 것들을 명료하게 합니다. 질서를 잡아주고, 그리고 어두컴컴한 미래의 얘기나 과거 얘기도 밝혀준다고 해서 예언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에 반해서 그 디오니소스 신은 광기의 신이라고 합니다. 술, 먹고 이렇게 널브러지고 축제를 벌이고, 질서보다는 흐리멍텅하고 모든 게 이렇게 혼합되고 그런 형태죠. 이성적인 것과 어떻게 되면 비이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비극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이 두 종류의 충동들은 그리스적인 의지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기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서로 짝을 맺게 되며,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폴론적이면서도 디오니소스적이기도 한 아티카 비극이 탄생한다. 비극의 탄생에서 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걸 연결시켰죠. 그 이전에는 주로 디오니소스 신을 찬양하고 디오니소스 신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디오니소스에 초점을 맞췄는데, 니체는 이런 점에서 좀 새롭게 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마력 아래서는 인간과 인간의 결합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소외되고 적재시 되어 왔거나 억압되어 온 자연도 자신의 잃어버린 탕하인 인간과 다시 화해의 축제를 벌인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술을 생각하고 술과 축제를 생각하죠. 우리가 서먹서먹한 사이에도 술 한잔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트면은 친해지죠.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 그 술과 축제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을 결합시켜 준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까지도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제 노예는 자유민이 된다. 그리고 세계의 조화라는 복음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이웃과 결합하고 화해하고 융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을 신으로 느끼며 인간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며 그는 예술 작품이 되어버린다. 굉장히 뭐 수수께끼 같은 얘기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축제, 디오니소스 시인을 기리는 트라고디아라는 이 비극이라는 우리가 번역하는 이 비극의 축제를 통해서 이웃과 결합하고 화해하고 융합한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그 민주주의적인 어떤 정치적 배경과 제의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 비극, 즉 트라고디아는 그럼 어떻게 발전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설명을 했던 것처럼 디오니소스는 포도 재배를 하는 농부들의 주신이었습니다. 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짓기 전인 봄, 막 그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봄맞이 축제에서 디오니소스 신을 경배하는 제의를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 시작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신에게도 경배를 드린 거죠. 우리도 그 TV에서 보면 영화를 만든 분들이 항상 영화를 다 만들어 놓고 출정하기 전에 돼지머리 놓고 기원을 하죠. 그건 돼지머리를 꼭 믿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인간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원을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534년에 아테네의 참주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시민들의 관습과 열망을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선에서 존중하면서 대디오니소스 제전을 처음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농촌마다 열렸던 디오니소스 제전을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다 모여, 그리고선 다 모아가지고 이걸 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대디오니소스 제전에서는 그 트라기코스 코러스, 그러니까 동네마다 조그맣게 축제가 열렸을 때 거기에서 부르던 노래들을 모아가지고 경연대회를 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 해갖고 다 모인 다음에 니네 동네에서 어떻게 하는지 각각 선보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팀씩 나와갖고 자기네 그 동네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게 경연대회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테스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비극의 원래 형태는 극이 아니라 합창이라고 했었는데, 테스피스는 합창단과 지휘자 위에 배우를 하나 더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은 전부 나와갖고 합창을 하는데 이 테스피스는 그 합창에다가 이상한 복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화려한 그 몸짓을 하면서 등장하는 한 사람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저거 재밌다, 이렇게 환호를 보냈던 겁니다. 실제로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야, 저거는 그냥 그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등장인물들이 그 행위가 보여진다. 여기서 드라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드라라는 표현이 영어의 액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하면은 행위로 보여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른 팀은 어땠습니까? 그냥 말로만 했죠. 말로만 디오니소스 신이 태어나고 어떻게 고통받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 놈이 나와가지고 한 놈이 나와서 막 배우로 분장하면서 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저거는 코러스가 아니라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스 비극의 첫 번째, 우리가 극이라고 번역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그 길을 테스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터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아이스킬로스라는 작가는 그 배우 예술을, 아까 테스피스는 하나 넣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객들이 열광한 거예요. 그걸 보고선 그렇다면 나는 한 놈 더 넣겠다 하고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코러스만 있다가
합창만 하다가 그 테스피스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고 둘이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배우 두 놈이 나오고 지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배우들끼리 얘기하는 것과 합창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극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작가인 소포클레스는 2명? 난 하나 더 넣어. 그래갖고 셋으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둘을 넣으니까 극단적으로 흑과 백의 흑백 논리적인 양극단적인 싸움이 되는데 소포클레스처럼 한 놈을 딱 집어 더 넣으니까 회색 분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의 요소가 생기고 그래서 그 많은 평론가들은 소포클레스에 의해서 서양 극의 플롯의 어떤 원형이 여기서 완성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은 이제 밋밋하게 그냥 벽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무대에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배우들이 나왔고 집이 크네. 이러면 그냥 그 관객들은 상상력으로 거기다가 그 집을 그려놨겠죠. 근데 이 소포클레스는 그냥 집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와, 저런 거였구나 하고 놀랬던 거죠. 이렇게 무대 그림까지 들어가면서 시각적인 효과가 점점 더 세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가라고 3대 비극 작가 중에 마지막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우리피데스는 그 기계 장치를 더 많이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전부 공연하고 있었는데 에우리피데스는 위에서 막 기중기 타고 막 신이 내려오고 문이 막 열리면서 막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무대의 그 볼거리를 훨씬 더 많이 제공했던 거죠.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좀 더 늘리면서 굉장히 갈등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비극, 즉 트라고디아, 합창이었던 것이 그야말로 드라마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획기적인 발전을 이끈 아에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 사람을 그리스 비극의 3대 작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재미있는 하나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천병희 선생님 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오늘날과 같은 역법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3대 비극 작가들을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과 관련지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점이 되는 게 480년에 있는 살라미스 해전인데 이거는 그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던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리스는 조그만 폴리스 체제로 있었는데 얘네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거대 제국을 물리쳤었죠.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지어서 보면 그 3대 작가 중에 아이스킬로스는 장군이 돼서 거기 참가해서 그 승리를 이끌었던 그 전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소포클레스는 그때 15세 정도 되는 소년 합창단의 선창자로 나와가지고 그 장군님들이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는 그때 막 태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에우리피데스의 탄생 연도가 480년인데 살라미스 해전과 동시에 태어난지 그거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 대충 그 세 사람의 연대가 그려지죠. 아이스킬로스가 40대 중반일 때 소포클레스는 10대 그 다음에 에우리피데스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 비극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합창, 가무, 즉 코러스라는 형태에서 배우의 대사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많은 볼거리가 추가되면서 극의 형태를 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러스에서 드라마로 바뀌게 된 게 바로 트라고디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비극의 형식은 한마디로 보면은 배우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원래 있었던 합창이 있고 그래서 한 번은 배우들이 한 번은 코러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 비극은 비유하자면 현대의 연극보다는 뮤지컬이나 오페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페라나 뮤지컬은 그리스 비극을 그야말로 계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은 비극을 분석한 책인데 모든 비극의 공통된 부분에는 들머리, 이 들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파, 마무리, 합창이 있다. 그 다음 합창에는 등장 합창과 마당 합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 노래와 애탄가는 특정 비극에만 있는 특수한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비극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자, 들머리, 영어로 하면은 프롤로그, 그거는 이제 그리스 말로 하면 프롤로거스인데 이거는 합창단이 등장하기 전에 배우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이 딱 시작되면 배우들이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얘기가 전개될지,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롤로거스가 끝나면은 그 합창단들이 확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등장 합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머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합창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배우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을 사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에피소드인데 이건 그리스말 에페이소디온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 비극에서 원래 그 배우들이 등장해갖고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그 부분을 바로 에피소드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에피소드 하면 그냥 하나의 얘기거리로 그냥 돼버리죠. 그래서 사파, 에피소드는 그 합창단 노래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배우들의 부분이고, 마무리는 그 합창 노래가 끝나고 얘네들이 나중에 퇴장을 다 해버립니다. 그럼 배우들만 남죠. 그 배우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다 하고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배우들이 처음에 나와서 얘기하고 합창단이 등장해서 노래하고, 이걸 등장할 때 부르는 거를 등장가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겠죠. 그 다음에 부르는 거를 마당 합창이라고 그럽니다. 마당에 서서 부른다는 거죠. 일부 번역에서는 정립가, 그러니까 딱 서서 부르는 노래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냥 등장 합창과 마당 합창 이렇게 그 분류를 해두시면은 훨씬 더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그 배우들은 주로 요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둥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둥근 부분을 오르케스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그러면 관현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 둥근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에서 이렇게 코러스들이 나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곳을 오르케스트라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서양 그 연극사에서는 이게 빠져버리고 여기에서 모든 공연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반주를 하는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자리 잡으면서 걔네들이 자리 잡은 자리가 원래는 오케스트라였는데 이제는 그냥 그 사람들을 자체를 오케스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처음에 여기에서 한 배우가 얘기를 하고 프롤로그를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합창단이 등장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딱 잡으면 또 배우들이 나와서 서로 얘기를 하죠. 요게 이제 처음 에피소드가 되겠죠. 사파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한 다음에 다시 요 뒤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여기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관객을 향해서 노래를 다시 하고요. 마당 합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딱 자리를 잡으면 배우들이 등장해서 또 지네들끼리 얘기하고, 그 얘네들이 퇴장하면 또 얘네들이 노래하고, 요런 게 한 3-4번, 많으면 5번까지, 6번 있는 것도 가끔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합창과 배우들이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비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작품을 읽어보시면 이런 구분을 잘 모르시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텐데, 이걸 알고 보시면 여기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나오고 그러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리스 비극의 의미 그리고 발전 그리고 형식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잠깐 두 번째는 실제로 공연이 이루어졌던 디오니소스 극장과 그 극장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